자, 사회문화 10번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문이네요. 노동공급의 임금 탄력성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데 우리가 노동공급을 한번 생각해 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노동이라는 건 일하는 것이죠. 따라서 노동 공급자가 있고요. 노동 수요자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노동 수요자는 노동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죠. 자, 따라서 노동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회사, 즉 기업이 되겠죠. 오케이? 자, 반면에 노동 공급자는 누가 되느냐? 일을 제공하는 사람이니까,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니까 바로 일반적인 회사원이라든가 이런 노동자가 회사에 노동을 공급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쨌든 이 노동경제학에 대해서 공급자 수요자에 대한 설정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이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요 회사, 즉 고용하는 자들은요, 흔히 사용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노동자는 그대로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죠. 일하는 사람. 우리가 노사 갈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래서 노사 갈등이 뭡니까? 바로 일하는 노동자와 고용하는 사용자, 즉 기업 간의 갈등을 노사 갈등이라고 하죠. 자,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항상 이 탄력성은요, 민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학에서. 민감성. 얼마나 민감하냐. 자, 그래서 A의 비탄력성이라는 거는요, B가 변할 때 A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가를 다루는 지표를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즉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은요, 임금, 즉 월급이 변할 때 노동 공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느냐라는 지표가 바로 임금 탄력성입니다. 공식에 나와 있네요. 자, 어떤 공식이 있습니까? 노동 공급량 변화율 이 있고요. 이것을 뭘로 나눴대? 임금의 변화율로 나눈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이죠. 자, 임금이 변하면 노동 공급량도 변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if 임금이 상승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일을 더 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 공급은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일을 더 하려고 하니까 취직을 사람들이 더 많이 하려고 하겠죠. 노동이 많이 풍부하게 공급되는 거예요. 회사 측에. 자, 근데 만약에 월급이 떨어져요. 그러면 일하려는 사람이 적어지겠죠. 따라서 노동 공급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임금이 늘어났을 때 노동 공급이 확 늘어나면 탄력성, 즉 민감성이 높은 거고요. 임금을 막 떨어뜨리는데도 노동 공급이 많이 줄지 않는다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니까 이 경우에 탄력성은 작다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자, 이것을 이 공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잘 봐봐. 임금 변화율이 큰, 임금이 되게 많이 임금을 올렸어. 자, 임금을 올렸어요. 근데 임금을 올린 것 치고는 사람들이 잘 취직하려고 안 해. 그러면 분자보다 분모가 큰 상황이죠. 자, 이럴 때는 0에서 1의 값을 가겠죠. 이 경우에는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금이 변화한 정도에 비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미진한 거지. 자, 그런데 임금을 올렸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를 찾아와가지고 일하게 해달라고 노동 공급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 자, 그러면 분모보다 분자가 큰 상황이고 이 경우에는 이 분수가 1보다 커질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탄력적, 즉 임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노동 공급이 적극적으로 조절된다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 탄력성이 무한대인 상태를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는 완전 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무한대인 상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임금이 진짜 쥐꼬리만큼 변해도 이 노동 공급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것을 넘어서서 그냥 거의 임금의 변화와 무관하게 노동 공급량이 거의 무한대로 떨어지는, 노동 공급량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상태를 완전 탄력적인 상태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은요, 기업은 적어요. 일할 수 있는 기업은 적어. 근데 노동자는요, 무한 명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이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겠죠? 임금과 관계없이 누구나 일하고 싶어 하겠지? 자, 이렇게 노동자가 너무너무 많아서 임금과 관계없이 일단 일만 하면 감사한 이제 그런 상황이 바로 완전 탄력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기준으로 볼 때요. 산업화 초기, 이게 어떤 시기입니까? 산업화 초기가 어떤 시기예요? 바로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시기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농사가 아니라 공장에서 일하려고 기업에 들어가려고 모두가 원하던 시기를 산업화 초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산업화 초기에는 기업의 수는 적은데 공장에서 일하려는 사람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노동 공급이 거의 무한대였고요. 임금 따위는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는 거야. 아이고, 일만 시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노동 공급이 무한대에 가깝게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런 상황은 비인간적인 근로 조건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지. 회사는 배가 부르죠. 임금을 안 올려도 아무리 노동을 많이 시켜도 아무리 비인간적으로 노동자를 취급해도 일만 하면 다행인 노동 공급, 즉 노동자들이 너무나 남아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노동자를 방치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애덤 스미스는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장론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애덤 스미스는요. 국가가 경제에 대한 간섭을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어떤 개인의 재산과 기업의 자유를 옹호하는 자유방임론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애덤 스미스가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단 맞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자유방임론자라고 하겠죠. 하지만 애덤 스미스가 이렇게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런 터치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종류의 자유방임론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공정한 질서는 있어야 된다고 본 거야. 막 현실을 그냥 되는 대로 내비둬. 뭐하러 간섭을 해. 자유로운 게 제일 좋은 거야.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는 공정한 사회 질서의 내용으로 독점의 철폐, 기업이 독점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경쟁하는 것이 좋다. 근데 생각해봐요. 기업이 독점했을 때 그것을 철폐시키고 어느 정도의 경쟁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가만히 내버려두는 방임주의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컨트롤을 좀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이는 현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은요 독점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교섭력의 차이 때문에 당연히 노동자가 불리하고 회사가 협상에서 유리하단 말이야. 이걸 경계했고요. 따라서 독점은 줄여야 하고 노동자와 회사가 균등해지는, 평등해지는 그런 정책이 있어야지만이 자유방임 정책이 작동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얘기하긴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자유방임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요 정도의 조건, 이 조건 두 가지였어. 바로 뭐야? 독점이라는 것은 없을수록 좋다. 그리고 회사와 노동자는 공평할수록 좋다. 이 조건의 성립을 전제로 할 때만이 자유방임이 일어난다고 자유방임을 하자고 주장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문단의 결론은 뭐냐면 애덤 스미스가 그냥 무조건 그냥 막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둔다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조건은 성립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자유방임을 주장했다 하는 거죠. 자, 애덤 스미스는요. 이 노동시장이라는 게 경쟁적인 시장이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뜯어봅시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자, 이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애덤 스미스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요.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요자도 공급자도 하나인 쌍방 독점적 시장이 되게 어렵다. 자, 경쟁적 시장의 반대말 바로 뭡니까? 독점적 시장이라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할까? 자, 이 노동시장을 이루는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이 노동시장은요. 노동 수요자와 즉 회사죠. 노동 수요자와
노동 공급자 사이에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이 바로 노동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노동시장은요, 이쪽도 독점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의 예를 들자면요, 노동의 수요 독점은 언제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만약에 마을이 있는데 여기 회사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노동의 수요는 독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회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수요 독점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공급 독점이 일어났다고 하면은요, 여기에 있는 그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이들과 그 회사와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단결해가지고 어떤 노조를 만든 거예요.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노동조합이 하나의 인격체처럼 임금 협상을 이 회사와 한다면 어쨌든 이 노동 공급자도 독점이 된 상황이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회사가 여러 개라 하더라도 또 이 회사끼리 또 단결해가지고 임금을 우리 너무 올리지 말자, 우리 임금을 동결하자라고 하는 또 수요자의 이 회사들의 또 연합이 일어날 수가 있죠. 노동시장이라는 게 그런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은 개별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개별적으로 많은 노동자들과 개별적인 임금 협상을 하는 시장이라기보다는 회사들끼리도 단결해가지고 임금을 통제하고, 너무나 많은 임금이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지들끼리 쳐주고, 그리고 노동자들도 지들끼리 어느 정도 그 임금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협상하는, 어떻게 보면은 한 명 대 한 명과 같은 그런 시장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노동시장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노동시장은요, 경쟁적 시장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는 회사들이 모여서 하나의 수요자를 이루고 그 공급자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노동조합을 이루는 그런 독점적 시장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특징은 뭐냐면요, 비대등하다는 거예요. 노동자와 회사 사이에는요, 구조적으로 평등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좀 이 합리적인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요, 지위가 대등해야 된대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요, 사용자의 단결, 즉 회사 측의 단결이 노동자의 단결보다 쉽기 때문에 교섭상 지위의 비대등성이 커져서 노동시장은 경쟁적 시장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거 납득해 봅시다. 사용자의 단결이 노동자의 단결보다 쉽다는 것. 예를 들어서 여기 회사들이 있다고 합시다. 회사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회사들은 단결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좀 배가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회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임금 너무 많이 올리지 말고 어느 선에서 임금 우리 낮게 유지합시다 라고 하는 이 단결은 너무나 쉽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노동자들이, 이렇게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파업한 다음에 임금 올려준다는 시위하고 임금 올려주기 전까지는 일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나 집에 형편 어려워, 나 그거 참여 못해, 나는 이번 달 월급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형편이 어려운 노동자들은 참여하기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사 측은 단결하기가 훨씬 더 쉬운데 노동자의 단결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일반적으로 이 경쟁적 시장이라는 게 이 회사들끼리 경쟁을 좀 해야 됩니다. 이 VS가 이상하게 써지고 있어요. 자, 만약에 이 회사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생각해봐. 아이고, 우리 회사에 오세요. 우리 회사는 돈 더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회사에 오세요. A보다 더 드릴게요. 이런 게 이제 경쟁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 경쟁적 시장은 예를 들어서 어떨 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적은 거야. 그래서 회사는 막 6, 5개인데 인원이 3명밖에 없어. 자, 이 경우에는 이 회사들끼리 경쟁을 하겠죠. 어떻게든 자기 회사로 이 그 노동자들을 모셔오려고 임금 경쟁을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 회사가 단결된 이런 상황 속에서는 회사끼리의 경쟁이 일어나지 않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바로 뭐야? 이 ABC 이 경우에는 지위가 높은 상황이잖아. 그쵸? 자, 그런데 이 노동자들의 지위가 높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요, 이 회사가 굳이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회사의 지위가 노동자의 지위보다 높은 상황에서는, 비대등한 상황에서는 경쟁적인 시장이 되기 어렵다, 이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그런 경쟁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노동 조건은 열악해집니다. 회사가 지위가 높을수록 굳이 노동자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줄 필요가 없고 많은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노동자의 단결은 노동시장의 경쟁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자, 만약에 이 노동자가 막 단결해가지고 우리 얘네들 임금 안 올려주면은 우리 일하지 맙시다, 이렇게 만약에 단결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단결했어. 그래가지고 이 노동자가 하나가 됐어. 공급이 만약에 줄어드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버티면은 이제 그 회사는 일할 사람이 없잖아. 다 일할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이제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고, 이 파업하지 마시고 우리 회사는 좀 올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자세로 나가면서 노동 조건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이 단결할수록 이 회사들은 경쟁에서 임금을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산업화 초기 단계의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노동자는 너무 많고 회사는 좀 적기 때문에 회사의 지위랑 노동자의 지위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게 그런 어떤 이런 이 비인간적 근로 조건이 나타나는 원인이 아니었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조합으로 노동자들이 단결해가지고 어느 정도 회사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적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애덤 스미스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 상황을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경쟁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애덤 스미스가 이제 이런 태도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산업화 초기에는요, 노동이 너무 많죠. 따라서 노동은 과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높아지기가 힘들었어요. 자, 이 시기에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이 필요했습니다. 그 노동법으로 최소한의 최저임금 같은 것을 보장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구조적인 비대등성은 어쨌든 노동자들이 단결을 하더라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회사가 더 유리한 돈을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회사가 더 높다는 것은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 노동자들이 수많은 상황에서는 이것을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노동 수요가 많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회사들이 필요로 하는 그 일자리가 많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만약에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의 단계로 들어서면은요, 오로지 이 법이 노동력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시대는 끝나게 되고요, 노동시장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무제한적 노동, 이 상황과 이 산업화가 좀 진전된 상황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생산에 비해서 노동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여건이 사용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봐요. 초기에는요, 일자리의 수. 자, 일자리의 수는 다른 말로 노동 수요의 수입니다. 이것과 그 다음에 일할 사람의 수, 즉 노동 공급의 수가 격차가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일자리는 적은데 일할 사람이 남아도니까 지위나 조건이나 여러 가지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났죠. 오케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이쪽이 더 낮은 지위를 갖고 이쪽이 너무나 열악한 노동을 하는 것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산업화가 진전되어서 경제 규모가 커지면은요, 일할 사람의 숫자 자체는 많이 변하지 않지만 일자리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야. 따라서 노동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일자리 수하고 일할 사람 숫자하고 비슷해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회사가 어마어마한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구인 경쟁, 그러니까 물론 노동자들도 나 일하고 싶어요라는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 사용자들 간에도, 즉 회사에도 우리 일손 부족해, 우리 그 사람들 더 유치해야 돼, 우리 일손 필요해. 자,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들의 지위가
대등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초기에 무제한적 노동에서 발생하는 이들의 지위의 격차를 해결하는 보다 좋은 방식은 산업화가 진전되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이런 방식으로 일자리 자체가 늘어나서 이들의 숫자가 균형에 맞춰지는 이것이 보다 건강한 대등한 교섭력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심지어는 굉장히 경기가 상승했을 때는요, 어느 경우에 오히려 일자리는 남아도는데, 뭔 소리야? 일자리는 남아도는데, 그러니까 일자리가 필요한데, 막 회사가 많이 필요해가지고 그 공석이 많은데 일할 사람 숫자가 오히려 더 적게 된다면 오히려 일자리보다 사람이 귀해지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지위가 우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일본이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본에서 그 굉장히 나이가 많았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청년 세대가 사람 수가 많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막 모셔오려고 막 굽신거리면서 모셔오고, 이런 경우에는 노동자가 더 우위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대등성이 성립하고, 그리고 경쟁, 특히 이 회사들끼리의 경쟁이 기능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임금의 수준은 노동 생산성에 접근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임금의 수준과 노동 생산성이 비슷해지는 것이 좋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임금의 수준과 노동 생산성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바로 그 초기 상황입니다. 이 상황. 자, 무슨 얘기냐면은 노동의 생산성은 노동이 기여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산업화 초기에는 일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기여하는 거에 비해서 임금이 너무 적게 받는 거야. 그쵸? 자, 그렇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노동자들이 별로 기여하는 것도 없는데 임금만 받는 상황이죠. 이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일방적 손해를 보고, 이 경우에는 회사가 일방적 손해를 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 바로 임금이 노동 생산성에 접근해서 거의 유사해지게 되는 것. 자, 이것이 가장 좋은 상황인 것이죠. 자, 결국에는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일했다가 점점 근접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노동자들의 몫이 증가하고 근로 조건 역시도 증가하면서 이 노동자의 근로 조건이 조금 더 개선되는, 그것이 바로 이제 경제의 생산성 상승률에 맞춰가지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화 초기에 사람이 남아 돌았던 상황보다는 그래도 노동자들의 지위가 조금 더 올라간 이제 그런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요거 보겠습니다.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노동법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었다. 이 부분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서 노동력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노동법의 시대는 끝나게 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지는 거겠죠. 산업화 초기의 노동시장은 무제한적, 그렇죠. 자, 경기 상승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부족한 시기에는 비대등성이 해결된다. 이거는 해결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오히려 경기 상승 시에는 노동자들이 우위가 되는 거니까 이건 오히려 반대로 대등성이 반대로 비대등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결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얘기겠죠. 자, 2번 가겠습니다. 가가 뭐죠? 노동조합의 역할이 경쟁 촉진적인 면이 있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단결할수록 그래도 회사끼리의 경쟁을 촉진하는 면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죠. 이것까지는 맞지. 근데 노동조합은 노동자 간의 단결을 통해서 교섭력을 확보하죠. 이거네.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지위를 높임으로써 노동시장의 비대등성을 해소하고 그래서 좀 경쟁적인 측면이 있도록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그렇죠. 기역 니은이 뭐죠? 오케이. 기역은 그 초기에 무한 공급 단계, 니은은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해서 성장한 좀 접근한 상태. 기역에서는 니은에 비해서 임금 탄력성이 크다. 1번인데? 자, 초기는 어떤 상태입니까? 임금 탄력성이 거의 무한대로 접근하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거의 임금과 관계없이 노동이 무한대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우리 1문단에서 봤었죠. 그러니까 바로 1번이네요. 기역과 달리 니은에서는 비대등성은 항상 있죠.
항상 있죠. 그리고 기억이 훨씬 더 비대등하죠. 기억은 니은과 달리 아니죠. 니은이 개선된 상태죠. 자, 그리고 니은에서는 기억에 비해서 구직 경쟁이 심화된다. 구직 경쟁은 기억에서 더 심하고요. 뭐 다 쉬운 선지들이네요. 우리도 여기에 일을 하러 왔어. 5세트씩 준다고 하니까 구름같이 몰려왔지. 이 부분 구름같이 몰려왔지. 바로 뭐야? 과잉 노동 공급이죠. 과잉 노동 공급 상황에서는 노동자의 지위가 굉장히 낮겠죠. 그러니까 이제 2세트 반 주겠다는 거 아니야. 월급을 제대로 안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바로 뭐냐면 회사의 지위가 높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한 게 바로 단결하는 거죠. 그리고 몰아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5센트씩 준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노동자들이 안 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한 거죠. 근데 파업이 가라앉으면 또 5센트씩 안 줄 수도 있는 거지. 자, 어쨌든 이 5센트씩 주는 것은 단결의 결과로 어느 정도의 교섭력이 확보되면서 노동자들의 조건이 조금 더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회사는 임금을 인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임금에 의해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즉 일이 수가 많아지는 경우, 그러니까 일손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 단결할 필요가 없다. 왜? 고용주들끼리의 경쟁할 것이고 걔들끼리 이 임금 상승을 맞는 단결을 붕괴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애덤 스미스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면 결국에는 고용하는 회사들끼리 경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임금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임금을 낮추려고 한 것이 바로 맞죠. 과잉 노동으로 인해서 노사 간의 지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일어나자 임금을 올리는 것은 어쨌든 단결이 효과를 어느 정도는 거둔 거겠죠. 자, 전년보다도 일이 많이 제공되면 단결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노동수, 일자리의 확대가 조건의 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겠죠. 자, 4번. 나에서는 경쟁이 일어나면, 회사끼리 경쟁하면 회사끼리의 단결이 붕괴될 것이다. 오케이. 자, 고용주들의 단결이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물론 이제 단결이 필요 없다고는 했지. 근데 그게 이것 때문이에요? 답 4번인 것 같은데? 야, 단결이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필요 없는 거야? 아니죠. 단결에 지속하는 관계가 없이 회사끼리 경쟁하게 되면 너도 나도 조금 더 임금을 높이 유치하고 싶을 것이기 때문에 단결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의 단결이 필요 없다고 얘기한 것이지, 이 단결의 지속성 여부와 그러니까 이 단결의 주체가 두 개죠. 회사들의 단결이 지속되는지의 여부와 노동자들의 단결이 필요 없다고 하는 여부, 요것과 요것 사이에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아니, 노동조합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이냐고. 노동조들 사이에 경쟁해가지고 너도 나도 이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하니까 굳이 단결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뿐이죠. 지속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답 4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해설 마치도록 할게요.